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저희 5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오늘 영화로 읽는 고전문학 마지막 시간으로 서머싯 몸이 쓴 인생의 베일이라고 하는 작품과 영화로 개봉한 페인티드 베일에 대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영국 작가인 서머싯 몸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 폴 고갱의 일생을 그린 달과 육펜스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네,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4년에 태어나서 1965년까지의 생을 사셨던 작가이신데요. 네, 영국의 국적은 영국이지만 출생은 프랑스 파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문학을 그 1900년대에 굉장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네, 인간의 굴레, 달과 육펜스, 그리고 면도날 같은 대작으로 저희에게도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네, 서머싯 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프랑스 파리의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아버지 외교관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제인 삼촌이 그를 양육하게 되면서 그에게 종교적인 관점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공인회계사 공부를 그만둔 뒤에는 런던에서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나의 재능은 문학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굴레라는 자신의 청년 시절을 그린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소속으로 이제 스파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희곡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여서 재미있는 희곡을 많이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달과 육펜스 그리고 인간의 굴레라는 작품은 영문학 최고 걸작 50에 들어가는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머싯 몸이 세계 10대 소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문학들을 재조명하게 되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2회차에 소개해드렸던 폭풍의 언덕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3회차에 했던 보바리 부인 외에도 모비딕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쓰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톨소이의 전쟁과 평화 등 이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대작을 발굴하게 되면서 서머싯 몸이 꼽은 세계 10대 소설이 발표되게 되고 이 작품의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었던 폭풍의 언덕이나 모비딕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로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이미지는 2007년에 존 커렌 감독이 만든 바로 이 페인티드 베일이라고 하는 영화와 함께 원작 도서인 저희 인생의 베일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인공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키티 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티 페인이 결혼하게 되는 남성인 월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메인 주인공과 함께 키티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찰스 타운센트라고 하는 남성 그리고 나중에 키티가 만나게 되는 이 워딩턴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주요 인물들로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베일은 고전 문학을 내가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다라는 분들이 접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4회차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작품보다 일단 책 두께가 굉장히 얇고요. 저희 작년에 드라마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었던 이 부부의 세계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 통속적인 불륜극을 펼치는 것이 인생의 베일인데요. 이 작품의 초반부만 보면 어떤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재미있는 키티와 이 찰스 타운센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925년 영국 런던이 배경인데요.
화려한 사교 모임과 댄스 파티에서 파티를 즐기는 키티와 그녀를 파티에서 보고 반해버린 월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월트는 키티에게 반해서 바로 청혼을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균학자인 월터의 연구 일정으로 결혼 후 중국 상해로 넘어가게 되는 이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활발한 성격의 이 사교 파티를 즐기는 키티와 매사에 진중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월터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소원해지고 있는 와중에 키티는 사교 모임에서 만난 외교관인 찰스 타운센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밀회를 즐기게 되고요. 이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게 된 월터는 콜레라가 창궐해 있는 오질 산골 마을의 자원에서 그곳에 키티를 데리고 가는 주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인티드 베일은 이제껏 보셨던 작품과는 다르게 원작과 영화가 내용이 가장 많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는 중국 상해로 발령받게 되지만 책 속에서는 홍콩으로 발령을 받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책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티의 성격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키티는 활달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제잘거릴 수도 있고 걸핏하면 웃음을 터뜨리면서 놀 수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아무리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월터의 침묵은 키티를 당황스럽게 하죠. 그리고 월터는 키티가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발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며 두 사람이 대화가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티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자신의 남편이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임을 결혼 후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매력적인 세균학자이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인기가 없었고 이 사실은 그녀가 홍콩에 온 지 오래지 않아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책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업이 어떤 일인지 물어보는 키티에게 월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주 지루하고 복잡한 일이요. 게다가 끔찍하게 박봉이지 라고 하면서 답답하고 과묵한 월터와 맞지 않는 키티의 성격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키티는 도무지 자신의 남편과 맞지 않는 자기의 모습에 절망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월터는 왜 나를 사랑하게 된 걸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남편으로 월터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월터를 보기에 키티는 그가 지적이고 굉장히 멋진 세균학자임은 분명하지만 그는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월터는 키티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키티를 재미있게 해주지도 못한다 라며 자신의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키티의 결혼 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키티는 이 사교 만남에서 만나게 된 이 찰스 타운센트라고 하는 유부남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남편과는 다르게 키티의 외로움을 알아봐주고 키티와 함께 공감의 대화를 하는 찰스 타운센트에게 키티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따분한 신혼생활을 하던 한 줄기 빛이 바로 찰스 타운센트와의 불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불륜 현장을 가지는 것을 월터가 어느 날 목격을 하게 되고 아내에 대한 사랑에 배신감을 느낀 월터는 키티에게 나와 함께 콜레라가 창궐한 마을로 떠나겠느냐 아니면은 나와 이혼을 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실망을 시킬 수 없는 키티는 울며 겨자 맞기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중국 오지 마을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에 마치 유배를 가듯이 키티와 월터는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찰스 타운센드가 자신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단지 애인으로 가지고 놀았다라는 사랑의 배신감에 키티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비명을 지르고 싶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찰스가 나를 버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나의 형벌로 내가 이렇게 콜레라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가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키티는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 이 떠나는 과정 내내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했던 월터가 나의 불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보는 눈에서 경멸의 빛, 그리고 자기 애인에 대한 경멸을 띠는 자기 남편을 보고 놀라게 되는 키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월터와 키티는 불륜 전과 불륜 후 이후에 굉장히 크게 관계가 변합니다. 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눈앞에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시간이 나면은 책만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월터에게 키티는 점점 체념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콜레라가 창궐한 지역에 가서 이 콜레라에 대한 세균을 연구하게 되는 의사이자 학자로서의 월터의 모습이 이 작품 초반부와 중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산골 마을에 끌려오게 된 키티는 이 수감자와 같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은 병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살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망명 오듯 떠나온 두 부부는 언제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전염병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키티가 이렇게 이 산골 마을에 오게 되면서 이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마을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강 건너편에서 징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멀터와 키티가 있는 이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공포에 휩싸인 도시가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죽음이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구불구불한 거리 곳곳을 덮쳤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을 다루고 있는 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으로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콜레라라는 전염병을 묘사하고 있는 인생의 베일도 코로나19라는 현실과 저희 닿아 있는 지금 읽어보시기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키티가 이 마을 사람들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100명의 사람들이 좋게 죽어나가고 한번 병마에게 덜미가 잡히면은 회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나 빨리 죽어가는지 시체를 다 묻기에도 벅찰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마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산골 오지 마을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키티에게 이웃인 워딩턴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월터는 키티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연구와 의료 봉사에만 전념을 하고요. 네, 키티는 외로운 생활을 하던 중에 이웃 워딩턴과의 만남을 통해서 워딩턴과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워딩턴과 대화하는 키티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라고 워딩턴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가요? 죽음이? 라고 되물어보는 그에게 네, 죽음은 모든 걸 무서우게 시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워딩턴과 키티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티가 마을에서 생활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는 평화가 존재했다라고 하고요. 이 사방에서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에 걸릴까봐 공포에 질린 채 불안에 떨면서 이 병사들의 무력에 통제당하고 있다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분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키티에게 이 세균학자의 아내인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수녀원 원장님의 초대가 있어서 워딩턴과 함께 이 수녀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남편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낮에 잠깐 만나는 워딩턴 뿐이었던 키티에게 수녀원 원장님과의 만남은 큰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네, 수녀원 방문이 키티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 그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수녀원 안으로 들어가자 키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으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하고 소박한 이 성당의 모습은, 이 수녀원의 모습은 신비한 정신을 소유하는 듯했고, 이곳은 굉장히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애정의 영혼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그곳에 생기를 부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병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수녀들의 모습은 위험에 맞선 냉철함과 현실 감각을 보여주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단히 근사하고 멋진 영웅으로 보였다라고 키티는 고백하고 있죠. 네, 이렇게 수녀원 방문 이후에 돌아와서 큰 감동을 느낀 키티는 월터와 이런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 수녀원에 갔는데 내가 그곳에서의 행동을 모두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그곳은 너무나 끔찍한 역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수녀님들이 목숨을 던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경이롭다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현실 앞에서 당신은 나의 불륜 사실을 잊어도 좋지 않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당신이 나라는 여자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에 비하면은 나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하찮은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월터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불륜을 저지른 나를 경멸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월터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을 사랑한 나를 경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코 키티를 용서할 수 없음을 비추고 있는데요.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경멸하고 있는 남편에게 키티는 이렇게 애원하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하고 경박한 여자라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고요. 나는 그렇게 자랐어요. 내가 아는 여자들은 모두 나처럼 가볍고 시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갖지 못한 품성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는 게 공평한가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서 월터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나는 내가 처음부터 우아하고 고상한 여인인 척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예쁘고 명랑한 여자예요. 네, 장터 노점에서 진주 목걸이를 찾지 말고 주석 트럼펫이나 장난감 풍선을 찾으라고요. 라고 하게 되면서 남편과 점점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티는 이렇게 떠나온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서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커다랗고 광활한 자연 앞에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불륜이라고 하는 가치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실수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키티의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눈부시게 섬세하게 투명한데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 있는 도시에서 역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인간이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 앞에 내몰리는데 자연은 어쩜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심심한 시간을 견디다 못한 키티가 수녀원으로 다시 찾아가게 돼서 어떤 일이든 괜찮으니까 이 수녀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원장님에게 대면을 청하게 되고요. 결국 원장님의 배려로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맡은 키티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키티가 불륜을 저지르는 그냥 가벼운 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과정을 작품 중반과 후반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네, 괴로운 마음을 수녀 원장님에게 고백을 하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알겠지만 평안은 일이나 쾌락, 이 세상이나 수녀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답니다. 라고 하면서 영혼의 타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키티에게 자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강조하고요. 이렇게 수녀원에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돌보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키티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키티의 마음을 분산시키게 했던 이런 마음을 모아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다른 시각을 접하게 되는 것은 키티의 상상력을 일깨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녀원에서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키티는 잃어버렸던 자기의 영혼을 되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기만 했던 키티가 놀랍게도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짓기도 하고 즐겁다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끔찍한 전염병의 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삶을 긍정하는 키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과 죽음이 바로 앞에 있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너무 사소한 문제에 집착을 하고 그 자신과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너무 딱하다라고 보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의 남편이다 라고 보고 있죠. 네.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공포와 절망의 무대 한복판에 살아있는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와중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간통이니 어리석은 불륜이니 이런 문제들에 연연해 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인다라고 성장한 키티가 느끼게 됩니다. 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잠깐 머물러 갔다 가는 신세로도 모자라 자신을 고문하다니 인간은 얼마나 딱한 존재인가 라고 하게 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을 불쌍한 존재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점점 성장한 키티는 워딩턴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받고 자신의 의식을 깨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 대한 감정, 본인이 수녀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워딩턴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워딩턴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역겨움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이따금 혼란 속에서 창조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 인간들이 만든 음악, 인간들이 쓴 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엮은 것들, 이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바로 삶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이 바로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키티에게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보고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워딩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를 점점 회복시켜가는 키티와 월터의 모습이 작품 중반부와 후반부에 걸쳐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오해했던 서로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책에서는 영화와 다르게 키티는 월터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그려지게 되죠. 네, 결국 이 작품 후반부에서는 월터는 죽게 되고 키티 혼자 살아남은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수녀원에서 봉사를 하며 성장하는 키티, 그리고 세균학자로 계속해서 콜레라를 연구하는 월터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된 키티의 모습이 알려집니다. 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아이가 자신의 아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 월터를 절망하게 되고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 죽어버리는 월터의 모습을 저희가 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월터가 죽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키티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키티의 모습이 작품 마지막에 나오죠. 네, 그리고 내가 임신해서 낳게 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제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범한 실수를 내 아이에게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잘 키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에게. 내 딸은 자유롭고 자기 발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키울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세상에 던져놓고 사랑한답시고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갖기 위한 여자로 키우기 위해서 평생도록 입히고 먹일 생각은 없습니다. 내 딸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바보였고 사악했고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형벌을 당했죠. 결탄코 저는 제가 당했던 그 모든 벌로부터 제 딸을 보호하겠어요. 나는 나의 딸아이가 거침없고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태어나게 되면은 나의 딸아이는 스스로의 주인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당당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래요 라고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딸을 조금 더 독립된 인격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키티의 결심으로 인생의 베일은 끝나게 됩니다. 네. 영화에서는 이 키티가 낳았던 딸이 아니고 아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영화와 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인생에 대한 베일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신봄이 이 인생의 베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구상하게 된 것은 그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단테의 신곡 중에서 연옥편에 나오는 피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피아의 이야기에 매료된 서머신봄은 중국 여행 경험을 토대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20세기 피아 이야기를 창조했는데요. 네, 현대의 키티로 태어난 신곡의 피아인 것을 저희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곡의 피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 부디 당신이 현세로 돌아가 이 긴 여행의 피로를 풀게 되거든 나 피아를 기억해 주세요. 네, 시에나에서 태어나 마렘마에서 죽었으니 그 경위는 보석 반지를 나를 아내로 맞은 그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옥편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그린 피아의 그림으로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라피아는 바로 그녀를 말라리아로 일으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렘마가 무생한 요새 꼭대기에 가둬놓고 그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잔인한 성격의 이 피아의 남편은 결혼 후에 피아에 대한 애정이 식자 이 가톨릭적인 결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네, 남편에 의해 갇히고 죽어가는 피아로 살아난 키티의 모습은 피아와 마찬가지로 이 결혼 생활의 비참, 남편에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아의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것이 바로 서머신봄의 키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서머신봄의 인생의 베일은 강한 여성, 독립적인 여성이 흔하지 않았던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자란 여성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의한 환상이 깨어지고 외도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 긍정적인 여성상을 모색한다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네, 키티는 나이 때문에 어머니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잔소리에 시달리게 되고 어머니의 잔소리에 회피하듯이 결혼을 빨리 해치워 버리는데요. 결혼을 성급하게 하고 난 이후에 만난 진짜 사랑, 찰스 타운젠트와 그 불륜 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찰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협박에 의해서 콜레라가 창궐한 중국의 마을로 끌려가게 됩니다. 키티는 사방에 깔린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체험하고 편협했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티가 이 중국의 오지 마을에서 느꼈던 자연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광대한 자연 앞에서 용서라는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속박처럼 자신을 얽매였던 잘못된 사랑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키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써머신 몸의 작품에서는 어리석고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애써 찾은 희망의 음울한 그림자를 그리는 것이 바로 특징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키티는 남편 월터가 죽고 난 이후에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다시 재회한 찰스 타운젠트와 함께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키티에게 찰스는 더 이상 매력적인 애인이 아니지만 그녀는 찰스의 욕망 앞에 순전한 욕정을 느끼면서 그의 품 안에서 육체의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실증이 난 키티는 이런 자괴감을 느끼지만 이 자괴감의 앞선 감정은 이 내부에 대한 충동과 이 어리석음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키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육체가 머리에 반기를 들고 정신적으로 성숙은 했지만 육체적인 쾌락을 쫓게 되는 이런 모순 앞에서 인간들의 삶의 균형에 대한 이런 저자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걷잡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이 충동이야말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속박이자 인간의 굴레다라고 써머신 몸은 봤는데요. 써머신 몸이 인생의 베일을 통해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월터는 인간애와 지성을 갖춘 건실한 남자이지만 또 키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성이지만 키티는 그런 월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월터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덕목을 갖춘 좋은 남편이지만 본능을 자극하는 사내다운 매력이 없는 남자인데요. 여기서 잔인한 사랑의 속성을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수녀원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키티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애정을 갈구하던 이 한 고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요한 사랑에 키티가 지쳐서 이 고아 아이에게 다시 애정의 손길을 내밀자마자 이 아이는 키티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데요. 이 사랑의 불가사의한 잔혹성은 월터에게 뿌리 깊은 상처를 입히고 온 마음 당해 사랑한 키티의 외도에 월터는 뼛속까지 절망하게 되죠. 바로 이 키티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월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사실이었는데요. 키티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찰스의 아이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월터는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아내의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이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남성에게 공포심을 주는 내용일 텐데요. 써머신 몸은 남성의 부서지기 쉬운 면을 꿰뚫어 보면서 무너지는 월터를 그려냅니다. 월터는 콜레라에 감염된 채 사망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실험하던 중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월터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자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서머신몸은 전합니다. 네, 키티와 월터에 대한 인물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볼 텐데요. 명랑하고 예쁜 키티, 그리고 학식과 지식을 갖춘 월터의 모습은 이 지성이라고 하는 모습의 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적이지 않고 이 지성이 없을 것 같았던 키티는 자연에서 용서를 배우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월터는 아내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았던 월터는 자신의 사랑에 갇혀서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어리석고 가벼울 것만 같았던 키티는 스스로 성장하게 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쪽이 더 현명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신몸이 이렇게 제시한 인생에 대한 희망은 용서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이 작품의 키워드인데요. 키티가 오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새벽에 목격했던 자연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주어 주면서 애욕에 지친 그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키티는 온몸으로 감동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광대한 자연 앞에서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했는가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키티의 성장하는 모습을 작품에서 그리고 있죠. 키티는 강물을 보면서 월터와 자신이 큰 강물 속에 한낱 물방울 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키티는 그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월터에게 동정과 인간애를 느낍니다. 네, 키티에게 일어난 이런 정신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키티는 속되고 천박한 자신을 사랑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월터에게 이렇게 대붙죠. 내가 어리석고 경박하고 천박하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고요. 나는 그냥 예쁘고 명랑한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품성을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라며 그와 대화를 주고받죠. 이렇게 서머신몸은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의 양태를 고발하면서도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까지 사랑할 때 용서가 가능하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 마지막 결말에서는 독립적이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한 키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말에서 키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는데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키티는 원만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의 생활을 보지 못했는데요. 키티의 어머니는 남편을 고압적으로 조정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겼을 뿐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남성 안에 있는 허약함을 보듬고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상을 키티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키티의 결혼도 독립된 성인 남성의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바뀌었을 뿐, 그래서 월터가 키티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맹목적으로 챙기는 것은 아버지와 딸 관계 이상의 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늙고 지친 아버지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키티의 심경은 바로 이렇게 소원했던 아버지에게 애정을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라는 키티의 모습이 이제 진정으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남성을 사랑할 준비가 된 여성임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티의 성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의존적인 여성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의 변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변신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강인함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써모신 몸의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황소연 번역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사랑과 이 불륜이라고 하는 통속 소설에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생에 대한 커다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인생의 베일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상해 보시면 더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하시면서 이 책과 영화를 즐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원작과 달라지는 영화 속의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페인티드 베일을 감상하실 때 더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는 요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써머신 몸에 숨겨져 있는 대작 인생의 베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영화 페인티드 베일과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5회기까지 같이 방송으로 저와 함께 고전 문학을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5회기의 시간 동안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고전이 조금은 새롭고 나의 일상과도 많이 닿아 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시는 시간이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5회기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